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와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공장으로 출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로봇들이 사람처럼 8시간 근무를 하려면 배터리 체력이 정말 어마어마해야 될 텐데 로봇은 작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는데 적어도 휴머노이드 로봇은 에너지가 어렵다. 지난번 중국에서 로봇 마라톤 같은 걸 했거든요. 한 2시간 뛰는데 3번 교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충분치 않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는 차세 전지인, 전고 전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전고체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가장 크리티컬한 거는 에너지 밀도 한 10배가 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네,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가 1%밖에 남지 않았을 때의 그 초조함 다들 겪어보셨죠? 그런데 2026년 이 1%는 단순한 초조함이 아니라 산업의 심장이 멈추느냐, 다시 뛰느냐를 가르는 마지막 데드라인이 될 수 있는데요. AI가 세상을 재편하고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이 일상을 채우는 대전환기. 배터리 주권을 놓치는 순간 이 화려한 미래는 남의 기술 위에 올라탄 비싼 껍데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뒤집느냐, 뒤처지느냐, 배터리 1%의 경고, 로봇이 반전 카드가 될까? K배터리의 살아있는 전설, 김명환 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배터리의 대가께서 오셔서 오늘 정말 이 기술적인 것부터 산업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과거에 일본이 이 배터리 시장의 완전 황제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그 견고한 벽을 뚫고 올라섰던 그 짜릿한 역전극을 현장에서 직접 만드셨는데요. 지금의 상황이 하지만 예사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신 데이터를 보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이미 중국이 60%를 넘어서 70% 가까이 장악을 했고 이 한국은 15% 안팎에서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뭐 전고체 같은 차세대 기술이 이 판을 좀 뒤집을 수 있을까요? 네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고체 전지라는 건 특별한 케미스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한번 점프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전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거의 뭐 99% 가까운 시장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2011년에는 대한민국이 일본 시장을 뛰어넘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기회가 많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일본과 경쟁할 때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더 나은 환경이고 저희가 해볼 만한 그런 주변 생태계라든가 주변의 인재들이 아직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일본이 꽉 잡고 있던 시장을 단장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뛰어넘게 되신 거죠? 일본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자만을 하고 있고 한편 대한민국을 많이 경계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일본보다 반발자국 빨리 나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차별화를 도모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그 소재라든가 새로운 제조 공정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그 경쟁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본을 그대로 카피했으면 아마 안 됐을 텐데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만들자고 노력한 것이 크게 성공을 한 계기가 그 됐습니다. 당시에 단장님께서 주변에 정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이 투자해서 정말 남들이 안 하는 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펼치셨고 그걸 현실화시켜서 이렇게 우리 산업이 많이 발전해 온 걸로 들었는데요.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 또 많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와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이제 연구실을 떠나서 공장으로 출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로봇들이 사람처럼 8시간 근무를 하려면 배터리 체력이 정말 어마어마해야 될 텐데 로봇이 8시간에 지치지 않고 버티게 하는 그 체력은 아무래도 좀 배터리가 얼마나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느냐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이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관건인데요. 현재까지 데몬스트레이션에서 보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전지, 원통형 전지가 대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기존 리튬이온 전지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충전에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못 가고
지난번 중국에서 로봇 마라톤 같은 걸 했거든요. 네. 한 2시간 뛰는데 3번 교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만큼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충분치 않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는 차세 전지인 전고체전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한 번 충전해서 8시간을 써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에너지 밀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로봇이 8시간 지치지 않게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의 격차는 어디서 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밀도 그리고 또 공장에서 로봇이 일할 때 무거운 것을 든다든가 또 빨리 움직인가 할 때는 출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 플러스 고출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과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건을 저쪽으로 옮긴다든가 상당히 무거운 물건을 들고 빨리 이동하려면은 또 출력이 필요하고 또는 품질이 안 좋은 것들을 골라낼 때 이 비전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사람처럼 약간의 흠이 있으면 그걸 골라낸다든가 네. AI가 돌아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컴퓨팅 파워도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 얼마 안 돼서 또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로봇 하나에 필요한 배터리가 뭐 10개씩 있고 그럼 너무 가격도 많이 들고 불편하죠. 그러니까 결국 한 번 충전해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결국 필요하게 된다고 봅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극재는 이제 NCM 양극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LFP도 쓸 수 있는데요. LFP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밀도가 낮고 또 전압도 낮아요. 셀 자체가 전압이 한 3.2V, NCM은 3.7V. 네. 그래서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로봇에는 그 제한된 공간에 셀을 이제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 사용되려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적어도 52V 정도가 되는 전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셀을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해야 돼요. 52V 연결하려면 한두 개 더 연결해야 될지도 몰라요, LFP 셀은. 네. 그리고 LFP 셀이 시장을 굉장히 장악하고 있는 이유는 LFP 셀 자체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닛 셀이라고 그러는데 셀 하나의 용량이 NCM 셀은 한 100A라면 LFP 셀은 300A, 500A, 1000A까지 지금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LFP가 에너지 밀도가 낮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셀 하나를 키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로봇은 작으면서 밀도도 높은 게 들어가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는데 LFP 셀은 그런 면에서 작게 만들면 강점이 대폭 사라지고 또 전압도 낮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는 네. LFP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굉장히 적다. 그러나 이제 길에 다니는 뭐 딜리버리 로봇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물건 싣고 나가고 그런 것들은 요즘 식당에서 보이는 네네네 그런 것들은 뭐 LFP로 약간 공간 제약도 충분히 할수 적고 있는데. 하니까 네. LFP도 할 수 있어서 이 시장을 어떤 하나의 케미스트리가 다 먹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제품별로. 세그먼트가 네. 좀 될 건데 적어도 휴머노이드 로봇은 LFP가 어렵다. 전고체일 경우에 휴머노이드랑 더 어울린다 하신 이유가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고 작지만 밀도가 높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작은데 어떻게 밀도가 높고 고효율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단 전고체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가장 크리티컬한 거는 음극입니다. 음극을 지금 일반 리튬이온 전지에서는 흑연을 쓰는데 네. 흑연의 에너지 밀도 한 10배가 되는 리튬 메탈을 쓰게 되면 에너지 밀도를 대폭 높일 수가 있고 리튬 이온이 지금 가장 많이 발전된 게 아마 한 250와트 퍼 킬로그램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네. 전고체전지로 가게 되면 400와트 퍼 킬로그램 오, 상당히 정도로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또 아틀라스도 지금 가장 표준으로 언급되는 배터리가 원통형인데요. 파우치보다 원통형이 더 유리한 물리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특히 우리나라는 파우치형이 좀 더 강하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한국 기업들이 이 초기에 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건 아닌가?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회사가 절대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고요.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원통형 기술은 대한민국의 삼성과 LG가 굉장히 강하고요.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 어떻게 보면 이 3사가 전 세계 원통형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요. 근데 로봇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큰 셀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가슴팍만한 이런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여러 개를 못 집어넣는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럼 직렬로 만약에 52V가 되려면 16개 정도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렬로 연결하려면 결국은 셀이 좀 작아서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원통형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원통형 캔이 굉장히 로버스트해서 웬만한 충격에도 잘 견디고
열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쉽고요. 또 생산성도 좋기 때문에 가격도 싸서 원통형을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전고체 전지에 과연 원통형하고 잘 매치가 되느냐 네.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전고체 전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극을 전고체 전해질하고 같이 만드는데 네. 전극이 좀 딱딱해요. 그러니까 이걸 원통형으로 하려면 이렇게 말아야 되는데 이게 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각형이나 파우치 형태로 만들어서 전극을 스태킹을 하는 이런 구조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 파우치 전지로 전고체 전지를 만약에 우리가 만들 때 작게 만들면 전고체 전지가 사실 유리해집니다. 전고체 전지가 대면적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작게는 좋은 성능이 나왔는데 이거를 크게 만들면 어딘가 디펙트가 하나 생기면 이게 전체가 망가지는데 로봇에 들어가는 거는 클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기술적으로 아직도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있지만 큰 문제는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가격이 비싼 이유는 원소재도 좀 비싸지만 이거 제조 공정도 쉽지가 않거든요.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네네, 들었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체 전해질과 전극 또 고체 전과 고체 전해질 사이에 그 솔리드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상당한 압력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그 제조 공정에서도 그런 압력을 가하는 공정이 있거든요. 이거는 리튬이온 전지에는 전혀 없는 공정이 추가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좀 경제성이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어요. 전고체 전지를 만들 때 그런 여러 가지 소재, 그다음에 공정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는데 가격이 좀 비싸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격을 한번 이렇게 뜯어보면 테슬라가 뭐 25,000불, 3만 불에 앞으로 팔겠다고 하죠. 배터리의 용량이 2.3kWh가 배터리 용량이거든요. 네. 근데 2.3kWh라고 그러면은 자동차에서 1kWh당 배터리 팩 기준으로 한 110에서 120불이에요. 2.3kW면은 200 몇 불, 뭐 300불 뭐 이 정도 되는 거군요.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3만 불이다. 그럼 3만 불 분에 300불. 그럼 뭐 1%거든요. 네. 한전에 리튬이온 가격으로 제가 비교를 했는데 전고체 전지가 가격이 비싸진다 해서 리튬이온보다 2배나 3배가 비싸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내지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볼 만한 거죠. 굉장히 전고체 전지가 안전하고 또 에너지비도 높고 수명도 좋다. 네. 그러면 이거는 가성비를 따져도 큰 문제가 없는, 그리고 실제로 비싸더라도 전체 코스트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이죠. 2배, 3배, 한 10배 정도까지는 비싸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중으로 따졌을 때. 네. 지금 삼성 SDI를 비롯한 주요 업체들이 2027년 상용화 로드맵을 내놨다는 그런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근데 단장님 여기서 전고체가 사실 꿈의 배터리다, 뭐 로봇이 구원투수다 이런 이야기들 다 좋게 요즘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중국의 값싼 그 배터리들 저가 공세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로봇이 그걸로 먼저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는 또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국 배터리라고 일단 LFP 배터리를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LFP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단지 그 딜리버리 로봇 이런 데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과연 얼마나 커질 것인가. 뭐 그것도 뭐 그다음 클 수 있겠지만 LFP가 만약에 장악한다 했을 때 그럼 한국은 다 그 시장을 놓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한국도 LFP 배터리를 양산을 시작했고 지금 ESS에 실제로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셀들을 반영해서 약간 저가의 로봇 시장 거기에 LFP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공급하면 되는 거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간들 숫자보다 많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팔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 7, 80억 대가 팔릴 것이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데 리포트 보면은 2050년에 거의 10억 대 팔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고 거기에는 NCM 베이스 거기는 LFP 베이스가 되면 에너지 밀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NCM 베이스 그다음에 지금 리튬이온과 전고체 전지가 당분간은 이렇게 패러하게 가면서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훨씬 그 면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급형 서비스 로봇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고성능 NCM만 고집을 하면 이 대중 시장을 좀 통째로 내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LFP 라인업을 한국이 공격적으로 키워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승부처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배터리라고 할 때 셀만 얘기하면은 뭐 LFP, NCM 어느 게 더 좋냐, 뭐 중국이 앞서 있지 않냐. 여전히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물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코스가 굉장히
낮은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가격만 비교해서는 저희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국내 3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배터리 자체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얘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또는 배터리도 사용하다 보면 약간 에이징이 되거든요. 나이가 들거든요. 큰 파워를 요구하고 그러면 배터리가 빨리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매니지먼트하는 에너지도 매니지먼트하고 배터리 상태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 이 토탈 솔루션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중국하고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소금으로 만든 나트륨 배터리를 신무기로 내세웠습니다. CATL이 영하 40도를 버티는 나트륨 이온을 선보였고 로봇 적용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나트륨 배터리의 장점과 지배력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소듐 이온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세상에 나온 것은 사실 그 리튬 가격이 오를 거를 대비해서 지구상의 자원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대비해서 나오게 된 전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가격도 현재 만약에 나트륨 이온이 나오면 LFP 베이스 리튬 이온보다 가격이 비쌀 수가 있어요. 왜요? 소금은 엄청 널려 있는 거 지금 아니에요? 워낙 LFP 자체가 너무 가격이 떨어져 있어갖고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소듐이온도 이제 시간이 가고 또 많이 양산하면 공장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은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가격에서 스테이블라이즈 될 거냐에 따라서 경쟁력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온 얘기가 있지만 저온은 꼭 나트륨 이온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LFP는 약간 불리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잘 또 커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리튬 가격이 너무 점프한다든가 할 때를 대비해서라도 나트륨 이온은 저희도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근데 나트륨 이온이 전기차 시장을 장악한다든가 네. 뭐 ES 시장을 장악한다든가 이러기에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네. 저는 뭐 지금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뭘까요? 결국 에너지 밀도가 너무 낮은 게 밀도가 낮아서요. 네네 결국 네. 에너지 한 번 충전해서 충분한 거리를 못 가게 되면 고객들이 다 싫어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CATL 같은 경우도 나트륨 이온을 그냥 100% 전기자동차에 쓰는 게 아니고 네. 리튬 이온과 나트륨 이온을 같이 섞어서 배터리 안에 하이브리드 형태로 팩을 또 여러 개를 넣어갖고요. 네. 저온에서 파워가 필요할 때는 나트륨을 좀 쓰고 또 먼 거리 갈 때 리튬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배터리랑 이렇게 조합해서 쓴다든가 또는 네. 특별한 용도에 쓴다든가 해서 그 나름의 시장이 있지 얘가 뭐 게임 체인저로 다른 네. 배터리 시장을 확대해 나가기에는 네네네. 그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LFP 셀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낮거든요. 영하 40도를 버티는 이 장점이 과연 기기에 적용하는데 되게 큰 장점으로 작용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뭐 공장이 뭐 영하 40도에서 네. 운영하는 공장 없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ESS도 대부분이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서 그 룸 템퍼러처로 항상 그 에어 컨디셔닝을 하면서 사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영하 40도에 노출되는 거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가 있겠죠. 뭐 극지방에서 자동차를 탄다든가. 그런 데서는 좀 쓸만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데서 쓸만- 우리나라의 겨울 정도면 이런 배터리는 필요 없나요? 저는 필요 네.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다 영하 40도를 가는 것 때문에 그걸 장치하는 건 좀 낭비고요. 네. 만약에 온도가 굉장히 낮게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배터리 팩들이 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히팅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돼 있거든요. 운행할 때는 배터리에서 저절로 열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영하 40도라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소재와 장비, 부품 생태계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각 생태계에서 어떤 것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소부장 생태계에서 가장 큰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저는 소재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장비 쪽이 당분간은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구체전지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프로세스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새로운 장비들도 좀 필요하고 또 기존의 습식으로 전극을 만들던 방식에서 요새는 또 건식이라는 방식을 쓰거든요. 건식 공정은 또 새로운 공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전고체전지 또 훨씬 개량된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비 쪽에서 따라와야 좋은데 중국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또 장비도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한국에 막 침투하려고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이 사실 또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이런 건 국가적으로도 좀
우리 좀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 장비, 소재, 부품 이런 생태계가 중국 때문에 붕괴되지 않도록 이거를 유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전지가 성장하면서 같이 따라온 꽤 좋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요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좀 살펴서 여러 가지 좀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빨리 따라오고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서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 기술력이 과연 다 온전히 고유의 기술일까 하는 의문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이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고 여기에 대한 뭐 특허권 분쟁도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요. 이게 어떤 중국의 시장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배터리 메이커들이 급히 성장을 했고 CATL 같은 경우에 2013년인가 창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길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넘버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글로벌 넘버원 뒤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삼성, LG, SK 오래전부터 우리가 배터리를 해오면서 쌓아놓은 여러 가지 꽤 많은 해외 특허들이 있습니다. 과연 중국에서 나온 새로운 회사들이 우리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배터리 회사들이 이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IP가 확실히 튼튼하기 때문에 이 특허를 통해서 중국 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있다. 그다음에 이 전지라는 게 꼭 소재뿐만 아니라 생산도 중요한데 대한민국이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공장을 많이 설치해 놓은 것 때문에 지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공장을 먼저 설치해 놓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생산 기술 그리고 어떻게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콜래보레이션 하면서 공장을 문제없이 원하는 수율까지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꽤 많은 경험들이 이미 쌓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중국이 뒤늦게 나와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려면 한국이 이미 겪은 이런 어려움들을 중국도 반드시 겪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IP와 그 공정 능력이 중국하고 글로벌리 정말 경쟁을 할 때는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그쪽 부분을 계속 강화를 해서 중국보다 앞서 나가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장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실패를 용인해야 데이터가 쌓인다. 사실 자본시장에서 기다림의 미덕이 너그럽게 통용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차세대 배터리라는 미 개척지에서 실패할 권리를 주려면 어떤 환경을 좀 마련해 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패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려운 과제에 도전했다는 사실 의미도 되거든요. 실패가 없다는 얘기는 어렵지 않은 과제에 도전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갈 때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실패를 용인을 안 한다. 그 얘기는 그 실패에서 배우는 게 없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용인을 해야만이 그 실패했을 때 얻었던 그 지식이 바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실패라는 이 자산을 잘 우리가 기록을 하고 바톤 타치할 사람한테 잘 넘겨줄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패한 사람을 너무 챌린지할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오히려 격려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한 것을 갖고 뭐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실패의 바탕 위에서 계속 올라가야 저희가 원하는 아주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저희 이렇게 봅니다. 단장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그런 걸 바탕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국가적인 제도와 함께 같이 가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30년에는 배터리가 더 이상 셀을 잘 만드는 회사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배터리가 서비스가 되고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에너지 플랫폼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요. 이 K배터리가 글로벌 넘버원 파트너로 남기 위해서 이 정부와 기업이 던져야 할 최후의 한 수, 이건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이제 연구단을 맡고 있는데요. 와서 보니까 기업에서 뭘 원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또 기업은 출연기관의 역량을 잘 몰라요. 평행길을 달리고 있는 이 두 기관 사이에서 물꼬를 좀 틀고 다리를 놔주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CATL 하나가 쓰는 R&D 예산이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합친 것보다 많다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죠. 선택과 집중을 저희는 해야 되고 어쨌든 제한된 자원 갖고 이기려면 그리고 그나마 있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정말 전질하는 모든 사람들이 뭉쳐서 물론 기업이기 때문에 컨피덴셜한 거를 교환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가 플랫폼이 될 만한 공통의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협력도 더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나가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대한민국의 배터리 산업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우리 한 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기술은 늘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배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단 1%의 경고를 누구보다 먼저 기회로 바꾸는 쪽이 다음 산업의 심장을 쥐게 되겠죠.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상이 되는 시대, 그 심장을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뛰게 할 주인공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1%의 경고, 로봇이 반전 카드가 될까? 배터리 산업에 보이지 않는 좌표를 숫자와 깊이 있는 현장 경험으로 또렷하게 풀어주신 김명환 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박한 경제 토크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